사실 딱 들으면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이걸 인수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경계인 그리고 중심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말을 딱 들으시고는 일단 경계인은 그렇다 치고 중심인은 또 뭐지? 라는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또 만들어낸 단어예요. 시간 압축부터 시작해서 인생 캐시백 등등 아무래도 저는 단어 만들어내는 걸 어쩌면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너는 그걸 할 수 있네 없네 라며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그리고 딱히 좋지도 않고 심지어 별로이긴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어쨌든 별로여도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쨌든 뭔가 막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편하다는 그 이유로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리고 결정도 행동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경계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계인을 극복한 사람을 지칭하는 중심인들은 소수예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한데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뇌과학자인 가비아 톨리키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두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리고 인간의 뇌 이렇게 말이죠. 이 중에서 파충류의 뇌는 호흡, 심장박동, 소화 같은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포유류의 뇌 영역과 인간의 뇌 영역 이 두 개의 영역이 우리 뇌에서 충돌하는 것인데요. 포유류의 뇌 영역은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즉 생존밖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의 뇌 영역은 학습하고 발전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 삶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길 원하죠. 이 두 개의 영역이 충돌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이 거지 같은 상태로 계속 살 순 없다라고 결심하고 뭐가 되었든 안 하던 걸 생각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면 포유류의 뇌 영역에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을 딱 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무섭고 불안한 감정을 이겨내려고 시도를 하면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포유류의 뇌는 이제 인간의 합리성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까지 일시적으로 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뇌 영역이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능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말이죠. 생존에 지장이 없으려면 안 해본 생각, 안 해본 행동, 한 번도 안 가본 곳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했던 걸 그냥 오늘 또 하고 내일도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설령 되게 별로이고 거지 같더라도 이 포유류의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 삶의 가치, 삶의 질과 같은 것들은 포유류의 뇌 영역이 아니거든요. 생존에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오케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포유류의 뇌가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한 것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머문다라는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 정말 안전한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경계인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쪽과 저쪽 양쪽에 걸쳐있는 꽤나 애매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라는 건 보통 이렇습니다. 한쪽은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곳, 다른 한쪽은 가고 싶지만 저기로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곳, 이렇게 양쪽일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념이자 태도입니다. 왜 신념이자 태도인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녁에 돈가스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신념입니다. 또는 돈가스는 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라 신념이죠.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메뉴가 돈가스가 맞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100명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돈가스니까요. 그래서 사실인 거죠. 반면에 여기 계신 100분 모두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돈가스는 몸에 좋은 음식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100명의 의견이 서로 갈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신념인 겁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전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기로 가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러한 신념을 다른 사람들은 태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딱 들으면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이걸 인수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낳죠.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정리하면 생각, 감정, 행동,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바프록터에 따르면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며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플해지는 거예요. 생각, 감정, 행동이 태도니까 태도는 결과, 결국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룸.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결과를 두 손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태도를 변하지 않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시켜주는 단 한 가지의 유일무이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에요. 절실함이라고도 하죠. 이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에서부터 감정, 그리고 행동에 이르는 여러분의 태도를 성공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절함은 결과,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은 결국 간절함이 전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스스로의 태도가 흐트러지거나 잘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신다면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셀프 퇴장 버튼을 누르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말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간절한가? 라고 말이죠. 간절하다는 것은 정성이나 마음이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것을 의미해요.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가 남았죠. 경계인으로서 말고 경계를 넘어선 한가운데 서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중심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간절함이라는 연료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공을 위한 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아가면서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시간 압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 압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압축은 제가 일상에서 지금도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 시간 압축의 엄청난 위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압축은 생각만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시간 압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하는 겁니다. 저는 습관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내가 의식하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출퇴근길에 있었던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면 분명히 대중교통이나 운전을 하고 온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출근하고 나서 정말 100% 고데기를 끄지 않았다거나 전기장판을 끄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달려가 보면 잘 꺼져 있었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분명히 정말 그 어떤 기억도 없는데 잘 잠궈져 있는 가스밸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의식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동화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건 별다른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 압축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동네 편의점에 갈 때, 산책을 할 때, 샤워를 할 때, 익숙한 출퇴근길을 오고 갈 때, 이걸 다 모으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의 가장 처음부터 마무리까지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8시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8시간이 걸리는 어떤 것을 30분 만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니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타이핑을 쳐야 한다면 8시간이 걸리는 건 아무리 빨라야 6, 7시간 만에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니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두 달에 걸쳐 해야 할 일, 심지어 반년 동안 해야 할 것들도 한두 시간이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압축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중간에 막히기도 하고 조정하고 망하고 다시 하고 이번엔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다시 망하고 다시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여러분은 8시간이 걸릴 그 일을 2, 3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시간 압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았다면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자 그럼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보고 이거 먼저 하면 되려나?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이나 혹은 몇십 번이나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시간까지도 압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시간 압축이 생각과 행동의 영역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해본 것, 경험이 있는 것을 할 때 자신감을 갖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걸 할 때는 누구나 낯설고 어색하고 자신감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압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미 몇 번이나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 바로 명사인 너머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경계로 가로막힌 저쪽의 그곳으로 갈 자격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과 조셉 머피, 자기계발 분야의 구루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것, 더 풍족한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걸 추구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괴롭고 초라하며 궁색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애매하게 경계에 걸쳐 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원하는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불편한 줄도 모른 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건 정말 딱 한 가지예요. 간절함. 바로 간절함입니다. 아마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았을 그 질문을 오늘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간절한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말이죠. 간절함. 정말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삶을 원하십시오. 그 각각의 대체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중에 오직 여러분이 의식을 집중하는 그 가능성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문과 비상경 계열 출신인 제가 여러분들께 양자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채널이 과학이나 상식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물리학 자체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해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 우주적 힘의 원리를 양자물리학적으로 해석해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철학적인 부분까지 곁들인 역작이죠. 디바인 매트릭스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렉 브레이든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지닌 작가예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컴퓨터 지질학자이기도 하고요. 미국 IT 기업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자 역시 저처럼 눈치를 챈 거죠.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진짜 된다는 걸요. 이렇게 눈치를 챈 것까지는 저랑 똑같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저와 그렉 브레이든이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엄청 궁금했죠. 왜 안 궁금했겠어요. 상상으로 그걸 시각화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기도 하고 손으로 100번씩 100일간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일이 실제로 막 일어나는데 엄청 신기하고 또 궁금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뇌과학, 형이상학, 에너지와 파동으로 설명하는 이론, 양자물리학, 그리고 시크릿처럼 우주의 힘이라고 말해주는 책까지 전부 읽으면서 스스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진짜 되는구나 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분야의 성공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해주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뇌과학자, 형이상학자, 양자물리학자, 그 외 기업가들과 셀럽들까지 여기저기에서 다 이 방법으로 원하는 걸 이루었다는 걸 말해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너도 나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한결같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결론으로 그전까지 100% 확신을 지니고 있었던 제가 200%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반면에 그렉 브레이드는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된 과학적 현상들을 토대로 티베트 고산지대의 외딴 수도원, 고대의 사원과 사라진 문서들까지 20년 넘는 시간을 바쳐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자는 확실히 저와는 많이, 아주 많이, 그리고 멀리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그동안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엄청난 성공을 거둬왔죠. 그리고 이런 성공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의 법칙까지 생겼습니다. 극소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 법칙들은 사실 몇 가지 안 되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소세계에서 입자가 보이는 이 행태라고 하니까 약간 불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극소세계에서
입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굉장히 기묘하거든요. 그렉 브레이드는 세 가지 법칙을 예로 들어줍니다. 첫째, 물리학 법칙은 보편적이지 않다. 극소세계에서는 물질이 일상세계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에너지는 파동일 수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일 수도 있다. 셋째, 관찰자의 의식이 에너지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정말 세 가지 다 이상하죠. 극소세계에서 입자들이 일상세계에서와 전혀 다르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에너지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일 때도 있다라는 말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하와이 대저택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일 때도 있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제일 이상한데 이게 양자물리학이고 이게 끌어당김의 핵심을 이야기해주는 알맹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관찰자의 의식,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 여러분이 우주의 힘, 형이상학적으로 접했던 것보다 사실 훨씬 과학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것은 관찰과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기적, 신화 이런 것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리해드리면 과학적으로 극소세계에서는 실제로 관찰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세 가지 법칙들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양자물리학의 법칙들은 입자가 어디에 있고 일단 거기로 간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설명할 뿐이죠. 입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할 수 있다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 양자물리학 실망인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법칙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입자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하는 것들이 어떻게 현실에 나타나는 건지 알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법칙들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셔도 이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뭐 할 수도 있고 수도 있다 라는 표현 말이죠. 이건 여러 가능성들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건데요. 결국 여러 가지 양자적 가능성 중에서 오직 단 하나만이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그 가능성이 바로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양자물리학을 그렇게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관찰자가 있든 없든 관찰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입자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의 물리학자들이죠. 닐스 보어를 필두로 한 하이젠베르크 등의 과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이 수년에 걸쳐 누구 말이 맞는지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아인슈타인은 양자이론을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상상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과학 채널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양자입자가 뭐가 그렇게 기묘하길래 그러는 거냐라고요.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잉그램 테일러가 1909년에 처음 실시한 실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중슬릿이라는 실험입니다. 벽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첫 번째 벽에 구멍을 한 개만 뚫고 나서 이 입자를 쏘면 예상대로 입자는 그 구멍을 통과해서 뒤에 있는 두 번째 벽에 부딪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자 노릇을 충실히 한 거죠.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벽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입자를 쏘면 둘 중에 하나의 구멍만 통과를 하던가 아니면 두 개의 구멍 모두 통과를 하지 못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 입자는 여기에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이런 건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 파동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입자가 마치 파동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결국 처음 발사될 때만 해도 입자였던 것이 날아가는 중간에 어떤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양자 입자를 보고 양자의 기묘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두 번째 구멍으로 인해 전자가 일시적으로 파동으로 변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입자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자는 어떻게든 두 번째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과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전자가 이걸 안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전자의 의식이 아니라면 그 실험을 지켜보는 사람의 의식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바로 관찰자고, 이러한 관찰자의 의식이 전자가 날아가는 여행 경로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자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한다 라고 말이죠. 100년도 더 전에 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격투 중입니다. 크게 양대산맥격인 두 이론 혹은 두 학파가 격투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 두 이론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세 번째 이론까지 등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양대산맥격인 두 개의 메이저 이론이죠.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양자 물리학이 그냥 재밌어서 혹은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다뤄보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상으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여러 영역 중에서 뇌과학, 형이상학 등의 관점은 설명을 드렸는데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은 뇌과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물리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1927년 덴마크 코펜하겐 이론물리학 연구소에서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후 널리 인정받은 이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요, 우주는 무한하게 겹쳐있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확정된 위치나 상태도 없이 양자 수프 상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측정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랬다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중 한 가지 가능성을 실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바로 인간의 의식 혹은 단순한 관찰 행위예요. 그리고 코펜하겐 해석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은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세계 해석입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 역시 코펜하겐 해석과 유사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가능성들은 코펜하겐 해석처럼 양자 수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 존재하며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 중이고 다른 공간에서는 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이 공간들이 바로 대체 우주라고 합니다. 결국 에버렛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각각의 대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주의 나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꿈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코펜하겐 해석과도 비슷한 점이기도 한데요. 그 각각의 대체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중에 오직 여러분이 의식을 집중하는 그 가능성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을 시각화함으로써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양자 물리학적 해석이었어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형이상학이나 우주의 힘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제 체감상 10명 중에 1명 또는 0명 정도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프록터의 주파수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0명 중에 1명은 확실히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뇌과학 스캔과 같은 실험 결과 등을 통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관심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양자 역학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상이 되시나요? 10명 중에 3-4명 혹은 4-5명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라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양자 물리학 이야기를 꺼내서 10초 정도 말하는 순간 정말 아무도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학 그리고 물리학을 참 싫어했던 제가 깊이는 깊지 않지만 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알아가게 되면서 200%였던 확신은 다시 300%로 높아진 느낌이었어요. 촉근 통합 이론의 공저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이론이 가진 유일한 이점이라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옳은 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양자 이론은 여러모로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밌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관찰자라는 존재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실험 결과가 발생했고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지금도 이슈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정상이라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상과 비정상은 누가 만든 기준인가요? 사실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죠.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한국과 칠레에서 사는 두 사람이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실시간으로 시간 제한도 없이 서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의 이러한 움직임도 비정상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렉 브레이든의 말처럼 양자의 기묘함이 사실은 물질이 행동하는 정상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도 한계, 즉 리밋이 걸려 있어서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어서 그저 비정상적이고 기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극소세계에서 입자가 움직이는 그 방식이 바로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극소세계에서 입자는 할 수 있는데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현실로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압축하는 그 시간이 하루 10분이라고 해보죠.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280분, 1년이면 3650분이에요. 오늘은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간 압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듣자마자 엄청 생소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자 단어거든요. 혹시 모르죠. 어딘가 이런 단어나 개념이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개념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펼쳐졌던 일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그러니까 2022년 10월의 어느 날 아침에도 산책을 하며 생각했을 정도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제 나름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압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과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2의 스티브 호킹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죠.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인데요. 이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해낸 우주론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막 루프 양자 중력 이런 거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에 따르면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흐르고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 시계로나 다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고요. 미세한 차이인데요. 10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140만 원 정도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전문 실험용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계로 측정을 하면 정말로 산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평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고요. 중력이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을 느리게 만들죠. 산에 비해 평지가 지구의 중심부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계로 측정을 하면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시간은 솜털만큼 더 느리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카를로 로벨리가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런 정밀한 실험용 시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과 평지뿐만 아니라 이곳과 저곳에 있는 시간은 다 다르고 모든 공간에서 시간은 각기 다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영화 인터스텔라가 그걸 잘 표현해준 대표적인 SF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이라는 단어가 시간과 공간을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 공간과 시간, 이 두 개를 괜히 붙여 부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공간마다 시간은 각자 다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작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너무 작아서 크게 체감할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정밀한 140만 원짜리 실험용 시계로만 측정이 가능해서 그렇지 실제로 시간은 수없이 많은 공간들에서 모두 다 다르게 흐릅니다. 그런데 저는 공간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도 시간은 전부 다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보다 정확히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시간이 모두 다 다르게 흐르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또 그 안에서 각기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 오늘 하와이 데저텍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루프 양자 뭐라고 막 하더니 이제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하고 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라고 하실 것 같으니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시간이 항상 똑같이 흘렀어요.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듬직한 큰 형이 매년 우리의 기념일을 챙겨줬었죠. 오늘이 우리 입사 2주년이다. 다음 주가 벌써 5주년이야. 이제 9주년이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함께 하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몇 주년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뿐이었어요. 그냥 바쁘게 소위 고개 숙이고 엎어져서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을 붙잡고 있지도 못했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냥 흘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딱 1년 전이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3개월을 쉬게 되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가를 내게 되었거든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 주위 공원을 걷고 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운동 겸 산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처음으로 사무실 밖을 벗어나서 말이죠. 그때 저는 제 스스로와 정말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회사라는 울타리가 어떤 의미인지, 내 잠재력은 얼만큼인지, 내 잠재의식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이 40을 불과 한 달여 앞둔 늦은 39살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평지를 벗어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작년 10월에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픈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딱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파이어를 했고 더 이상 출근과 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딱 1년 만에 제 인생에 생긴 변화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산책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오디오북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도움이 되었던 좋은 영상들 정말 많이 보고 들었었죠. 그렇게 들으면서 걷고 뛰면서 파이어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없이 설레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나와요. 제가 말을 하고요. 제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이 여러분들께 전해집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큰 힘이 되었다. 한번 해보겠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전혀 다른 내가 된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바로 저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년 전 같은 산책로를 걷고 뛰던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을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소 항상 하고 싶었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유튜브를 원 없이 하고 있는 하와이 데저텍이 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에는 남들과 똑같이 흘러갔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그 짧고도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벌인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크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 최근 1년간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직장 생활하며 커리어상 도전을 해야 했을 때, 투자를 해 나갈 때 저는 줄곧 이렇게 했었고 감사하게도 모두 좋은 결과를 제 두 손에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압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제
시간을 그렇게 압축했거든요. 컴퓨터 파일을 생각해보세요. 압축 파일은 같은 용량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1년이라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의 시간을 압축하고 그 압축된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결과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압축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시간을 압축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똑같은 1분이라도 여러분이 소파나 침대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뭔가를 떠올리거나 생각할 때랑 무언가를 정말 집중해서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1분이지만 그 1분 안에 생각하는 생각의 용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1분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 그러니까 마인드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그 1분 안에 엄청나게 무한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1년치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1분 안에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요. 1분 안에 구겨졌던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1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무슨 강연을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저만 알고 있는 일종의 비밀 아니면 내 비장의 무기 같은 거였던 거죠. 제 스스로 이거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과 결심을 갖게 되었던 순간들은 정작 막 10시간 동안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서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짧아서 뭘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결정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1분이라는 그 찰나의 시간, 짧은 게임 한 판 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1분을 압축해서 살아간다면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1년이라는 그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막 맨날 압축해서 1분을, 1시간을, 24시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1분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게 1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정말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가야 하는 그 방향에 집중하고 몰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와 마음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축하는 그 시간이 하루 10분이라고 해보죠.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280분, 1년이면 3650분이에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6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시라면 휴가를 내야 될 거고요.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혼자 생각해야 하겠죠. 만약에 온전히 하루에 8시간씩 집중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휴가를 내고 아이들이나 가족들, 반려동물, 친구, 지인, 각종 업무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을 연중에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단지 하루 10분간 여러분의 시간을 압축하는 것만으로 말이죠. 작년 10월부터 지금 2022년 10월까지의 딱 1년이라는 저의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압축해서 생각한 것들, 결심한 것들을 일단 시작해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모두 알고 시작하려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꽤나 많거든요. 시작하기 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정말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막상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작년과 올해 제가 압축한 1년이 얼마나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냥 안개 속이었죠. 물론 제 스스로 결과는 미리 봤어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서 말이죠. 전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 제 모습을 미리 봅니다. 그렇게 다 보고 난 뒤 움직이거든요. 항상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저는 한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죠.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까지 소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용기 내어서 시작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하면서 완벽해지면 됩니다. 시작은 용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용기를 내고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해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나아가면 정말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길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으시다면, 어떤 도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더 나은 여러분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그 길은 그냥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안개 속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